도현아, 너는 정말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된다. 어머니, 제가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가장 큰 빚을 갚지 않았구나. 내가 그 빚을 갚지 않았다니. 순애 어머니,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며 9살 손자를 키우던 70대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온 동네가 뒤집어지며 수색에 나섰지만 할머니의 행방은 묘연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신문에 나자 뜻밖의 인물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기업 회장 박도현. 그는 왜 이름도 모를 달동네 할머니의 실종 사건에 관심을 보인 걸까요? 30년 전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이었던 박도현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김순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도움 덕분에 박도현은 오늘날의 대기업을 일굴 수 있었죠. 하지만 성공 후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박도현. 과연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서울의 오래된 달동네에 첫 번째 가로등이 꺼져갑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죠. 김순애 할머니, 올해 72살입니다. 구부정한 어깨 위로 회색 머리카락이 성긴 머리핀에 간신히 묶여 있습니다. 손목에는 낡은 고무줄이 감겨 있고 발에는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계시죠.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 이 길을 걸어갑니다. 벌써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셔요. 이놈의 세상, 그래도 손자 밥은 먹여야지.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손수레 손잡이를 더 꽉 잡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할머니의 숨을 하얗게 만들어내죠. 골목을 지나며 할머니는 습관처럼 여기저기 버려진 박스와 신문, 캔들을 주워 담습니다. 이렇게 모은 폐지가 하루 종일 할머니와 민수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입원이거든요. 첫 번째 쓰레기 봉투 앞에 멈춰선 할머니. 플라스틱 장갑도 없는 맨손으로 봉투를 뒤적이며 쓸만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손톱 사이로 때가 끼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나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건 쓸만하네. 박스 몇 개를 골라내며 손수레에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죠. 할머니만의 노하우로 박스를 접어서 공간을 절약하며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정리하십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나가서 오전 8시까지 동네 곳곳을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물상에 가서 팔고 겨우 몇천 원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죠. 좋은 날에는 5,000원, 나쁜 날에는 2,000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돈으로 민수의 아침을 차리고 점심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수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말입니다. 손끝이 시려워 입김을 불어가며 작업을 계속하시는 할머니. 무릎이 아파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쉬어가며 일을 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특히 추운 날씨에는 더욱 고생이 심하시죠. 멀리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지나가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거든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힐끗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바쁜 걸음으로 그냥 지나쳐 갑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무겁지 않은 손수레지만 72살의 몸에는 버거운 무게입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집에는 할머니가 키우는 손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 혼자 키우고 있는 9살 민수 말입니다. 할머니에게는 민수가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두 번째 골목에서 할머니는 더 많은 폐지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이사를 간 집에서 버린 것 같았어요. 박스들이 비교적 깨끗하고 상태도 좋았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운이 좋구나.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며 박스들을 하나씩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고물상 아저씨가 조금 더 쳐주시거든요. 오늘은 좀 더 좋은 반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손수레가 절반 정도 찰 무렵 할머니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숨을 고르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운동복을 입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할머니는 괜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지. 2시간이 지나 손수레가 가득 찰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9살 손자 민수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옵니다. 새까만 눈동자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빛나죠. 민수의 교복은 깨끗하게 빨려 있지만 여기저기 작은 구멍들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밤마다 정성스럽게 깁고 다려준 교복이었습니다. 민수야, 벌써 학교 갈 시간이구나.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민수의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과는 대조적이죠.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뭅니다.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의 할머니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할머니만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린 나이지만 민수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거든요. 친구들처럼 할머니가 마중 나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론 할머니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반 친구들은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민수는 항상 혼자 등하교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우리 민수. 할머니는 아직 팔팔하단다. 하지만 할머니의 허리는 이미 구부러져 있고 손목에는 손수레 줄에 눌려 생긴 빨간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발목도 조금 부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몰래 파스를 붙이는 모습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민수가 울먹이려 할 때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냅니다. 구겨지고 해진 지폐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돈입니다. 어제 폐지를 팔고 받은 돈에서 할머니가 아껴둔 것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학교에서 우유 하나 사 먹어라. 민수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을 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알고 있거든요. 친구들은 1,000원으로 과자도 사고 음료수도 사지만 민수에게는 소중한 우유 한 개 값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출근길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정장을 입고 서둘러 지나가는 직장인,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젊은 엄마, 택시를 타려고 손을 대는 아저씨들. 어떤 이는 할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칩니다. 빠른 걸음으로, 바쁜 일상으로 각자의 삶에 바쁘죠.
가끔 힘내세요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지만 실제로는 외면하죠. 할머니와 민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할머니와 손자. 오늘도 할머니는 민수를 위해 하루를 시작하고 민수는 할머니를 걱정하며 학교로 향합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두 사람은 믿고 있었어요. 민수가 학교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다시 손수레를 끌기 시작합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긴 하루가 계속됩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수업 때문에 집에 일찍 도착한 민수는 할머니가 계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문을 열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부엌도 안방도 작은 마당까지 둘러보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평소 이 시간이면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실 할머니인데 오늘은 어디 가신 걸까요? 민수는 학교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민수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죠. 할머니,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동네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던 골목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오늘은 순애 할머니 안 오셨는데? 라는 대답뿐이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집에 돌아와 할머니가 해주시던 대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 혹시 다치신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9살 아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민수는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들, 평소 폐지를 주우시던 골목들, 쉬어가시던 작은 공원까지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오후가 되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너 왜 학교 안 왔어? 친구들이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없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민수의 눈에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손수레. 할머니가 매일 끌고 다니시던 그 손수레였어요.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고 손잡이에는 할머니의 손때가 묻어있는 바로 그 손수레 말입니다. 민수는 손수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수레는 비어 있었고 주변에는 몇 개의 박스 조각들만 흩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여기 계셨을 텐데 갑자기 어디로 가신 걸까요? 할머니.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할머니를 부르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어요. 우리 할머니가 안 보여요. 쓰레기 줍다가 사라졌어요. 민수의 울음소리를 들은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줌마, 앞집 할아버지, 길 건너편 슈퍼 사장님까지 모두 민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순애 할머니가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할머니와 민수에 대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못 봤는데? 어제 오후에 여기서 폐지 줍는 거 봤는데? 혹시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건 아닐까?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그리고 우리가 동네를 나눠서 찾아보자.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에는 서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 순애 할머니를 찾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멀리 있는 공원과 시장 쪽을 담당했고, 아줌마들은 근처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들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연락해서 혹시 할머니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할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갑자기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손수레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말입니다. 민수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너무나 춥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정말 어디로 가신 걸까요? 혹시 영영 돌아오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요? 순애 할머니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동네 수색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매일 골목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주민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순애 할머니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사람들이 이장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 손에는 지역 신문 한 부가 들려 있었어요. 신문 첫 페이지에는 달동네 노인 실종, 사회적 무관심이 낳은 비극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주는 이장님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모 달동네에서 70대 노인이 실종된 지 사흘째, 경찰 수사에도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종된 김순애 씨는 9살 손자를 홀로 키우며 매일 새벽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노인 소외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손자를 키우며 살아가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사회는 뒤늦게야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할머니와 민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실린 바로 그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사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유리창이 있는 회장실에서 한 중년 남성이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박도현 회장, 55살입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죠. 그런 박 회장이 신문 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멈춤했습니다. 김순애. 박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사에 실린 할머니의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잠깐 와보세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기사 봤어요? 박 회장이 신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여인, 김순애라는 분인데 낯이 익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와 관련이 있는 분일까요? 김 비서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회장님. 70대 여성분이시고 달동네에 사신다고 하니 혹시 예전에 우리 회사와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 분일까요? 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김 비서,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어디 사시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잠시 멈춘 박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특히 30년 전 기록을 찾아보세요. 30년 전이요? 김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30년 전. 그때 우리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 말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 회장은 김 비서가 나간 후에도 계속 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순애라는 이름, 그리고 기사에 나온 할머니의 사진을 보니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달동네에서는 민수가 여전히 할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온 것도 모른 채 아이는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민수가 여기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계속 수색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런 가운데 박 회장의 조사는 은밀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록들을 하나씩 뒤지면서 김순애라는 이름과 연관된 모든 자료를 찾아보라고 지시했거든요. 과연 박 회장과 순애 할머니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실종과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신문 기사 하나로 시작된 이 이상한 연결고리가 어떤 진실을 드러내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색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동네 이장님에게 말했습니다. 9살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두고 어디 가실 분이 아니에요. 이장님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할머니 분명히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하지만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앞에서 아줌마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순애 할머니가 치매 걸리신 거 아냐?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시는 거지. 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른 생각이 들어. 혹시 누군가 할머니를 데려간 거 아닐까? 다른 아줌마가 반박했어요. 데려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순애 할머니 같은 분을. 그런데 생각해봐. 할머니가 그냥 사라질 리가 있어? 손수레만 남겨두고. 동네는 점점 두 편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동네에 더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고물상 사장님이 술집에서 한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희들 아직도 몰라. 순애 할머니와 그 재벌가 박씨 집안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던데? 고물상 사장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재벌가? 무슨 재벌가? 박씨 집안이면 혹시 박도연 회장 말하는 거야? 맞아, 그 사람. 들어보니까 옛날에 순애 할머니가 그 집안을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돈이 있으시단 말이야? 아니야, 반대야. 할머니가 그 집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는 거지. 진짜? 그럼 할머니가 원래는 부자였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난한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벌가와 연결된 이야기가 나오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집안, 순의 할머니 덕에 지금처럼 부자 된 거 아냐?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모르겠어.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수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와 관련된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그런 분이셨을까?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민수에게는 그냥 따뜻한 할머니였어요.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폐지를 주우시고 민수를 위해 밥을 해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시던 할머니 말입니다. 한편 박도현 회장의 조사는 점점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와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놓았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순애 씨에 대한 30년 전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이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 계약서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도현과 그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박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애 씨가 맞습니까? 네, 회장님. 30년 전 김순애 씨의 사진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회장님께서 사업 자금 차용을 위해 작성하신 약속 어음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약속 어음에는 분명히 김순애라는 이름과 거액의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 순애 씨. 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이었던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말입니다. 회장님, 이 약속 어음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고요. 박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성공하는 동안 순애 씨는 달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손자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빚을 갚지 않았다니.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빚, 아니, 은혜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 순간 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김순애 씨를 찾아야 합니다. 사설 탐정이든 뭐든 동원해서 반드시 찾아내세요. 동네에서는 여전히 소문들이 무성했고 민수는 여전히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30년 전의 진실과 마주하며 할머니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서려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도현 회장이 사설 탐정을 고용한 지 사흘 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탐정이 회장실로 급히 찾아와 긴급 보고를 했거든요. 회장님, 김순애 씨를 찾았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당장 가봅시다. 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계시고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탈진 상태가 심각합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모셨습니까? 네,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회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은인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박 회장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고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박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다행히 큰 위험은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순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발견된 창고에서 탐정이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거였어요. 회장님, 할머니께서 쓰러져 계실 때도 이걸 꽉 쥐고 계셨습니다. 탐정이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구겨진 신문지와 몇 개의 캔, 그리고 작은 박스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폐지입니다, 회장님.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도 폐지를 주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실 때도 이것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손자를 위해 폐지를 놓지 않았던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한편 달동네에서는 민수가 여전히 할머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민수를 돌봐주고 있었지만 아이의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민수가 할머니의 빈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입으시던 낡은 옷가지들, 할머니가 쓰시던 머리핀,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작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박 회장이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저분이 누구실까? 차 봐라. 엄청 비싸 보이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동네 이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김순애 씨와 관련해서 온 것입니다. 박 회장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순애 할머니를 아시는 분이세요? 혹시 할머니 소식이라도? 이장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이 소식에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할머니를 찾았다고? 병원에 계시다고? 사람들이 박 회장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민수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를 찾으셨어요? 9살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박 회장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너가 민수구나. 박 회장이 민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단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박 회장이 민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 하지만 민수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대. 지금 당장 가볼 수 있어요? 민수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동네 사람들도 모두 병원에 가겠다고 했지만 박 회장은 민수만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사람은 민수였거든요. 차 안에서 민수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도 말없이 운전하며 30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과연 순애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자신을 알아보실까? 그리고 그 오래된 빚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박 회장은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죄책감으로 가득 찬 채로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 회장과 민수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많이 약하시니 짧게 면회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가 중환자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며칠 만에 만나는 할머니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 무서웠거든요. 박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 계신 순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손자를 보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민수가 침대 곁으로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민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할머니가 길을 잃어서 집을 못 찾았단다. 그때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박 회장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도현이? 박 회장이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순애 어머니. 박도현입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거든요. 도현아, 정말 너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수는 두 어른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이 아저씨를 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일까요? 순애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잘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다.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도가 묻어 있었어요. 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가장 큰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내가 도운 보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힘들게 사셨잖습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동안 어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손자를 키우셨잖습니까? 민수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머니가 뭘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아저씨를 도와주신 거예요? 박 회장이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30년 전에 나를 구해주셨단다. 내가 어려울 때 전 재산을 빌려주셨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원래는 부자셨어요? 순애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자는 무슨, 그냥 조금 있던 돈을 도연이에게 빌려준 것뿐이야. 박 회장이 주머니에서 30년 전의 약속 어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기억하십니까? 할머니가 그 종이를 보더니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 옛날 일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무효가 된 문서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빚입니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순애 할머니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그 돈이 필요해서 빌려준 게 아니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어머니, 돈은 정말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 할머니가 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민수가 할머니와 박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할머니를 도와주실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박 회장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민수야. 아저씨가 할머니와 민수를 돌봐드릴 거야.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순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하지만 나는 민수만 잘 자라주면 된다. 그것만이 내 소원이야. 박 회장은 30년 동안 무겁게 짊어져 왔던 죄책감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한 노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다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박 회장은 할머니와 민수에게 새로운 집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우리 동네로 돌아가고 싶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 좁은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는 없습니다. 민수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고요. 박 회장이 설득했지만 할머니의 뜻은 확고했어요. 내가 살던 곳이 좋다. 거기가 내 집이야. 순애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달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대신 달동네의 낡은 집을 고치고 할머니와 민수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되었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무리를 했던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자주 기침을 하셨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곤해 하셨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몸은 좀 어때?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아?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사람들을 맞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말수도 적어지고 자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할머니가 걱정되어 박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병원에서 나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박 회장도 할머니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께서 너무 힘드셨던 거야.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이 상하셨어. 그런데 어느 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잠에서 깨어 할머니 방을 확인했는데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민수가 집 안을 뒤지며 할머니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할머니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가 다가가서 보니 할머니가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주우고 계셨어요. 이것들 주워야지. 민수 밥 해야지.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나뭇잎을 주우셨습니다. 마치 폐지를 줍는 것처럼 말이에요. 민수는 깜짝 놀라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이상해요. 나뭇잎을 폐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박 회장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나뭇잎을 주우며 민수밥 해야지, 돈 벌어야지라고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박 회장과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오랫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그리고 최근의 실종 사건까지 겹치면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 하거나 민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느끼고 있어. 자꾸 헷갈리고 자꾸 잊어버리게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다. 네, 할머니. 무엇이든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만약 민수를 못 알아보게 되더라도 민수는 할머니를 잊으면 안 된다. 알겠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항상 민수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박 회장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고, 가끔 민수마저 낯선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비록 민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민수가 누구인지 헷갈려 하셔도 할머니는 여전히 민수를 보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아이야. 할머니가 민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름은 잊어버려도 민수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으신 거죠. 박 회장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제대로 보답했더라면 할머니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순의 어머니, 박 회장이 할머니 곁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와 박 회장, 그리고 민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의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며칠째 거의 드시지도 못하고 계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자리에서 보내셨어요. 민수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할머니, 민수예요. 민수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가끔 눈을 뜨시고는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비록 민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셔도 그 따뜻한 시선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박 회장도 매일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회사 일은 모두 미루고 할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냈죠. 순의 어머니, 저 도연입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셨던 그 도연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또렷한 눈빛으로 민수와 박 회장을 바라보신 거예요. 민수야, 우리 민수. 할머니가 민수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셨습니다. 민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민수를 기억해 주세요. 민수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이제 곧 멀리 가야 할 것 같구나.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는 민수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해요.
민수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가 박 회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와줘서 고맙다.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할머니는 기뻐. 어머니.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아, 돈은 정말 필요 없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었습니다. 30년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박 회장이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늦지 않았어. 내가 와줘서. 민수를 돌봐주겠다고 해줘서 할머니는 마음이 편해. 그때 할머니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말 잘 들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없어도 민수는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수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민수가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박 회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도연아, 민수를 잘 부탁한다. 할머니 대신 민수의 가족이 되어달라. 박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민수를 제 아들처럼 키우겠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민수에게 갚겠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할머니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구나.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내어 민수를 안아주셨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항상 민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민수가 할머니를 기억해주는 한말이야.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고 박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의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달동네 주민들, 고물상 아저씨, 동네 아이들까지 모두 할머니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박 회장도 검은 정장을 입고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박 회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부터 아저씨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할머니와 약속했거든. 민수가 박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저씨가 민수를 돌봐주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저씨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마. 할머니께서 받지 못하신 그 빚을 이제라도 민수에게 갚아야지. 박 회장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민수가 잘 살 테니까요. 몇 달 후 민수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학교에 다니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약속한 대로 민수를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매주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안부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민수 잘 지내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새 아빠도 저를 정말 잘해주세요. 박 회장도 함께 묘소를 찾아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민수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아 민수를 잘 키우겠습니다. 순애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민수와 박 회장을 이어주었습니다. 30년 전의 은혜가 30년 후에 다른 방식으로 갚아진 것이죠. 할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민수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할머니를 잃은 민수에게도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